저는 바로 그냥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입력하면서 본인 분기해 놓은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먼저 2월 28일 날 영업부 직원 김사랑 결혼시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의해 축의금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건 간단하다, 그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2천만원이 나갔고, 20만원이 나갔고, 차변에 우리 영업부 직원 축의금이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주식회사 인성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만기가 3개월인 주식회사 인성에서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그럼 이번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던 자동차 팔기로 한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어음 받았으면 미수금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약금 받았죠. 그럼 대변에 선수금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4월 18일 날 우린 차변에 받은 거는 미수금 인성이라고 써야 되고, 대변에 이건 계약금 받은 거니까 먼저 선 받을 숫자 선수금 주식회사 인성이다. 다음 4월 21일 1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주식회사 중급 상사에 외화로 단기 대여한 3,000달러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대여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회수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그럼 우리가 빌려줬을 때 단기 대여했을 때 3개월이니까 단기 대여금이 3,000달러인데 이때 대여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면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근데 오늘 보통예금으로 우리 돈이 들어온 게 330만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달러당 1,100원이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럼 30만원만큼 외환 차익이 나오겠네요. 자, 먼저 대변에 단기 대여금 중급 상사 적혀 있던 금액은 300만원이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온 거는 오늘 환율 달러당 1,100원 330만원이고, 그래서 얘는 외환 차익이 30만원이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4월 30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제1건업으로부터 8,800만원에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404만 8천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토지 매매 취득 대금 중 8천만원은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인 800만원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8,800에 대해서는 그 전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니까 투자부동산이고, 그죠? 그럼 8,800만원도 투자부동산이고 취득세도 투자부동산인 거죠. 취득시 부대비용이니까. 그런데 이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고 토지대금 8,800 중에 8,000원 보통예금 800만원은 다음 달 10일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써두면 되겠죠.
그럼 전부 다 투자부동산이라고 할 거니까, 자, 대변을 먼저 정리를 하면, 먼저 취득세 현금으로 404만 8천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8천만원, 그리고 다음 달 10일 지급하겠다 미지급금 제일 거놓고 800만원. 얘네들이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월 27일 하나은행에 예치된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3천만원과 이자 90만원 중 이자 소득세 13만 8,600원이 원천징수되어 차감된 잔액인 3,076만 1,40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차변에 선납세금 써란 이야기죠. 그럼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자가 90만원이에요. 그럼 날짜 5월 27일 날, 자, 대변에 정기적금이 3천만원이고 이자 수익이 90만원인데 우리는 차변에 선납세금 원천징수 13만 8,600원 빼고 나머지 이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얘네들도 끝났네요. 이제 매매출 전표 본인이 입력한 거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또 한번 보세요. 자, 10월 1일 세준상사에 전자제품 1000개를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럼 얘는 11번 매출과세고 어만기는 3개월, 외상대금은 다음 달 받기로 했다. 전자제품 판 거니까 받을 어음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시작은 그렇게 특이점은 없네요. 자, 10월 1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전자제품 1000개 8만원, 거래처는 세준상사고 제품 매출에 어음 4천만원, 외상 4,8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죠. 자, 다음 10월 3일 소비자 김철수에게 비품을 33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후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부가가세 포함이니까 22번 현금과세고 비품 판매 직전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이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일단 보니까 20만원짜리 30만원 팔았으니까 1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3일날 22번 현금과세고 우리는 비품을 33만원 포함 금액에 팔았고 김철수 분계는 호나. 자, 그럼 제품 매출을 비품 취득 원가로 바꾸고 다음 비품의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 차변에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어요. 수령한 돈은 33만원.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원 나와야 정확하게 되겠죠.
다음 10월 9일 영국의 변호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인천 세관으로부터 공급가액 2천만 원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자, 일단 상품하고 관련된 거니까 불공개 사유 아니죠. 그러면 55번 수입. 이건 문제에서 계속 이런 변호사 같은 장난치는데 인천세관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거래처는 인천세관이라 써져 있어야겠죠. 자, 얘는 부가가치세밖에 없으니까 이 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만 쓰면 되겠네요. 자, 10월 9일날 55번 수입 상품이고 2천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인천세관 수입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이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것만 이렇게만 쓰면 끝이죠. 자, 다음 10월 15일 회사에서 사용할 정수기 2대를 주식회사 말금으로부터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로 결제했고 부가가치세 별도 과세 거래니까 57번 카드 과세. 자, 정수기 비품 처리했고 그럼 미지급금에 카드사 분계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자, 10월 15일 57번 카드 과세 정수기 2대 대당 100만. 아이고 또 실수했네. 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아이고 2대고 여기도 공급 대가 써줘야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자, 거래처는 말금, 카드사는 현대카드. 자, 미지급금의 카드사고 얘는 비품으로 처리하래요. 자, 다음 10월 25일 격리팀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베스트모아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여기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네요. 그럼 61번 현금과세고 복사용지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럼 소모품이지. 그죠?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그럼 10월 25일날 61번 현금과세고 복사용지 88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베스트모아 분계는 뭐 현금이나 혼합을 하고 소모품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1번 문제 보면 자,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그럼 공제율은 104분의 4란 이야기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7년 2기 확정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의제매입세 공제대상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플로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부천농산한테 농산물 샀고 계산서 받았고 홍상진 개인이죠. 농업인한테 직접 매입했고 제조업이니까 가능하고 자, 그리고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 예정 신고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럼 얘만 써주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먼저 기간 10월부터 12월. 첫 번째는 부천농산이고 2017년 10월 9일 날 계산서 농산물 101억 2천 공제율 104분의 4. 다음 홍산진 2017년 11월 12일 농어민 매입 야채 500만원 104분의 4. 그리고 과세표준은 예정분 1억 4천, 확정분 1억 8천 이렇게만 써주면 얘는 끝났죠. 더 이상 특이한 점은 없네요. 자, 이번엔 2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율도 틀리고, 이번엔 가산세 문제예요. 감면율도 틀리고, 그리고 납부불성실에 대한 이자율도 틀려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죠.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에 그 옵션을 죽여 넣었을 때예요. 그래서 참고로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납부불성실, 납부지연이 과거 이름이 납부불성실인데 위치는 똑같아요.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예요. 지금은 날짜를 넣으면 미납일수가 나오면서 계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만분의 3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답안지 보고 계신 분들은 만분의 3으로 보일 건데 이 답, 그래서 가산세에 국세기본상 가산세는 답이 다 틀려요. 지금 현재하고는.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얘네들 문제를 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볼게요.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그럼 전부 다 누락된 내용이란 이야기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당 과소 신고가 아니며 예정 신고 누락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이고 전산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오. 자,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 신고서로 가고 예정 누락분 쪽에 가서 자, 첫 번째는 당사의 제품을 태용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그럼 발급 전송은 잘했는데 신고에 빠진 거죠. 그럼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34번에 600만 원이고, 다음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일반 과세가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32번에 1000만 원이고, 다음 당사의 제품 440만 원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점표로 발행하고 매출하였다. 그럼 얘는 카드로 매출했고 과세거래죠. 그럼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누락분은 기탁한해, 과세의 기탁한해 400만 원에 40만 원. 다음 매입에서 주식회사 정상에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800만 원을 2월 20일에 지연 수취하였다. 얘는 2월 10일까지 안 받았었네요. 그래도 매입세 공제는 해주니까 매입에 800에 8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지연 수취에 800만 원을 써주면 일단 지연 수취 가산세는 들어갔죠. 자,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보면 누락한 납부세액이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을 우리는 과소 초과 환급의 일반의 6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럼 자, 얘는 60만 원의 10%고,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하면 75% 감면이죠. 그래서 25%만 부과하면 얘는 15,000원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납부 불성시, 지금 납부 지연 가산세는 60만 원인데 얘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수적으로 계산하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얘는 하면 60만 원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90일 하면 얘는 13,500원이 나오네요. 그죠? 다음, 제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과거 가산세 할 때 항상 이런 표현 썼죠. 여기 들어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말 했었죠. 영세율 600만 원 있네요. 그럼 여기에 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지금 같은 얘하고 같은 신고불성실인데 세액이 없어서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거죠. 그래서 얘가 75% 감면이면 얘도 75% 감면이죠. 그래서 3만 원에 25%만 하면 얘는 7,500원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이 끝났죠. 얘도 75% 감면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얘랑 신고불성실과 같은 감면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0.5%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4만원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고, 제가 왜 우리 기출문제 옛날 거는 답안지 보지 말라는지 알겠죠? 값이 다 틀리죠? 자, 다음 이제 계산 문제 5개 또 먼저 해봅시다. 자, 먼저 항상 계산 때는 일반전표 12월 31일을 열고, 자,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계산하시오. 자, 그럼 지금 3억에 대해서 올해 8, 9, 10, 11, 12 5달치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3억 원에 곱하기 2%에 12분의 5 계산하면 25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250만 원의 정기예금 거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250만 원, 에너지 못 받은 수익, 미수 수익 25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자,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33만 원이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 금액 중 3만 원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주식회사 휴림에 대한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자, 그럼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보다 장부가 부족하다는 건 실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잔머리를 좀 굴려보면 원인 밝혔는데 30만 원이 선수금이라고 했죠. 자, 우리 가수, 예수, 선수는 다 부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대변에 쓸 거니까 차변에 현금과부족 쓰겠지. 그죠? 그럼 나머지 3만 원은 자위이겠죠. 이거는 분계원리 이용해서 그냥 제가 말한 거고, 시험 때는 항상 알리바이가 들어가 있다. 현금과부족이 마이너스 33만 원이면 차변에 33만 원 써야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얘를 제로 만들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33만 원이고 대변에 그럼 선수금 거래처가 휴림. 또 잘해놓고 이거 안 쓰면 슬프겠죠. 나머지는 원인 모르니까 자비익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국민은행에 대한 외화 차입금 500만 원이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단기말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900원이다. 그럼 장부에는 500만 원, 기말 기준 환율로 하면 5945, 450만 원. 그럼 50만 원이 내렸죠? 내렸는데 계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네요. 그럼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 50만 원이 내린 거고, 빚이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결산 때도 거래처 잘 쓰고 계시죠? 결산 때 거래처 끈기가 풀리면 안 돼요. 자, 다음 4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 증권 얘는 뭐 신경 쓰지 말, 그 다른 옛날 언제 샀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전기말, 단기말 둘이 차이는 주당 15,000원, 천주니까 1,500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럼 1,500만 원만큼 단기매매 증권을 증가시켜주고, 이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라고 처리하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거 여는 거 순서 기억나시나요? 이익이용 처분계산서 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 물건 만들고, 다음 물건 팔기 위해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나눠 가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요라고 해야 될 거고, 사실 지금 이 문제 풀려고 얘가 기억나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앞에 파일 드렸죠. 거기에 정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내일 한번 해볼 건데, 그때 왜냐면 회계 1급에 정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나오는데 그 순서가 이 마감 순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4점짜리라서 회계 1급에서도 세무 2급은 안 나오니까 안 해보는 거라서 내일 해볼 거예요. 그거 1시간 정도. 자, 그럼 단기 처분 예정일은 18년 2월 25일. 정기분은 17년 2월 25일. 자, 사확장 적립금이 500만원, 현금 배당 2천만원, 주식 배당 1,000만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200만원 적립한대요. 그럼 입력 끝났으면 이제 전표 추가를 해줘야 얘가 완전히 끝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익영웅 초문계약서 끝났고, 자,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 문제만 또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제 급여자료 입력. 자, 김대호 대리의 1월분 급여자료죠. 자, 쭉 있는데 제 눈에 사내대출금이 보이네. 자,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수당 내역에서 당 회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 과세란 이야기죠. 야간 근로수당은 업무 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얘는 영업사원이에요. 생산부 직원 아니죠.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그럼 비과세고,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비과세고, 직무수당은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액으로 대리급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건 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이거 체크해야겠네요. 월정액 여부. 자, 공제 내역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은 당월에 고지된 내역을 반영하였다. 사내대출금은 주택구입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다. 공제에 있던 거죠. 자,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명세서에 지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먼저 수당공제에서, 자, 식대는 과세 식대였으니까 과세로 식대를 만들어주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있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육아수당은 비과세로 만들어야 되고, 다음 직무수당은 과세로, 직무수당 만들고, 그럼 나머지는 사용 안 하는 건 다 부라고 하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기라고 했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만 빼고 전부 다 정기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공제 항목에서 사내 대출금이 있고, 얘는 코드 유형을 대출로 잡아야 같이 될 거고. 자, 지금 혹시 해서 이 글자 지금 현재는 아니죠. 야간근로 수당이 지금 현재는 3천만원과 210만원이죠. 또 이거 보고 또 공부하실까봐 지금 현재 규정이 아니죠. 자, 그럼 11월 급여를 11월 30일 날 김대호 310만원, 25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내대출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와서 공제 총액이 맞으면 잘 입력되었죠. 자, 이번에 연말정산, 부양가족하고 연말정산하는 거, 얘도 이런 문제 해봅시다. 자, 2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사원코드 110번 정영희 여자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자, 여성 근로자고 배우자가 있지만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하려면 1900, 4천만원 초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소득금액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안되고, 자, 그리고 세대주네요. 자, 차민수 배우자는 300만원 1900, 그럼 기본문제 대상 되겠죠. 차태영 아들도 소득 없고 중학생, 딸도 소득 없고 취약전 아동. 아버지는 성이 같네요. 본인 아버지네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딱 100만원이니까 기본문제 대상도 되시고 장애인 공제, 그리고 경로 우대, 경로자 우대도 되고, 차민영 시누이는 배우자의 여동생이고 소득 없어요. 정말 싫겠다, 그죠? 시누이가 한 살 작은 시누이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가서 자, 본인 특이사항 없고, 자, 배우자 차민수, 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되고, 아들 차태영, 아들 차태희, 자, 지금 이것 신경 쓰지 마세요. 과거에는 6세 이하의 자녀 세액 공제를 해줬고, 지금은 그 아동수당이라는 게 생기면서 얘 없어지고 자녀 세액 공제도 사라진 거예요. 옛날 거라서 컴퓨터 알아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다음 아버지 자, 아버지는 장애 있으시니까. 다음 형제자매 차민영, 나이 때문에 부, 세대주 맞고. 자, 혹시나 항상 본인이, 얘는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다 하거나 세대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체크를 바꾸세요.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 끝났으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정영희를 불러오고, 자, 그럼 이제 아래 내용을 보면 일단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기본문제 대상 안 되는 사람은 없고 소득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럼 보험료는 본인 생명보험료, 본인 저축성보험은 안 되고, 아버지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 문제 없고, 본인 건강검진비 되고, 본인 시력보정용 컨택트 렌즈 구입비는 얘는 1인당 50만원이라 그랬죠. 아들 질병치료 목적 병원 진료비 되고, 아버지 질병치료 목적 병원 입원비는 아버지는 장애도 있고 65세도 넘으셨으니까 아무 것이나 쓰면 돼요.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결제했고, 교육비에서 아들 차태영 중학교 등록금이 7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 되죠. 그리고 교복 구입비 50만원, 딸 차태희는 취약전 아동이니까 되고, 아버지 방송통신대학교 수업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고, 다음 본인 정치자금으로 정당히 기부되고, 아버지 교회 헌금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시니까 100이니까 되고,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되는데 자동차 리스료는 안 되죠.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 구입액의 10%만 되지 그 외 자동차 구입 관련은 안 되고, 배우자 차민수 직불카드는 1,500인데 전통시장 따로 쓸 거고, 시누이 현금 영수증 형제자매의 카드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입력해보면 더 이상 없죠. 보장성 보험 일반에 120만원,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50만원. 자, 의료비로 가서 본인 의료비가 50만원 하고 안경 50해서 100만원. 아들 차태영은 일반, 그 밖의 공제 대상이 과거에 일반이라 적혀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일반 의료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었어요. 자, 200만원이고, 다음 아버지 거는 본인에 더해도 되고 장애인에 그냥 650 쓰는 게 저는 편하겠네요. 아버님 장애도 있으셨으니까. 다음 교육비에서 초중고에 등록금 70, 현장체험학습비 30, 그럼 100만원에 교복 50까지 150만원을 써주고, 차태인은 취약전 아동에 30만원 써주고, 다음 기부금에서는 본인 정치자금 기부 10만원, 20만원 분리시키고, 아버지 종교단체 기부금 200만원. 다음 신용카드에 가서 본인 카드 1,700만원. 다음 배우자 거 직불카드 1,000만원, 전통시장 500만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났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돈 남으면 이익잉여금, 손해보면 결손금. 이거는 맞고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이 아니고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틀린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예, 작은이라고 써서 틀린 거죠. 자, 다음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익 평가손실은 영업외 수익비용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1번은 맞죠. 2번에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매도가능 증권 맞죠. 전에는 이 지문을 만기보유 증권이라 써서 틀린 지문으로 문제 푼 적이 있죠. 근데 매도가능 증권이니까 맞고. 3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 증권,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채무증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아니죠. 해당 사항이. 그건 주식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맞고.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건 모르죠.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매도가능 증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제가 왜 재무회계는 말장난이고 막 꼬투리 잡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사실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인지했던 이야기인데 글을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참 제목이가 그게 맹점이에요. 자, 3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채요.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맞나요? 이게 제가 한글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사채 액면 금액에 차감하는 걸로 표현하죠. 그래서 액면자고 발행자를 잘 봐야 돼요. 사채나 주식, 자본금 이야기할 때는 우리 사채 액면 금액에 차감 계정으로 달고 있는 거죠. 근데 발행 금액이라고 써서 얘는 틀린 거예요. 정말 나쁘죠? 사람들이. 다음 2번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하는 거였죠. 그리고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고 할인 발행 차금에서 가산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되죠. 그리고 4번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할증 발행된다. 액면이 우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액면보다 시장이 작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할증 발행을 하겠죠. 우리가 불리하면 할인 발행, 유리하면 할증 발행.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에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 3월 2일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에 격리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분계가 2월 이익잉여금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분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든 거는 자본이 감소한 거고 현금 배당해줬으니까 현금인 자산이 감소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자산은 감소, 여기에 부채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죠. 오늘 돈 안 줬으면 부채가 증가했을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으로. 근데 같은 날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고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는 불변이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다음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외 이익, 영업외 수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빼는 걸 계산하래요. 그럼 임원급여는 판관비니까 여기에서 노래가 아니고, 자, 기부금은 비용,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나 제조경비니까 빠지고, 광고선전비도 판관비니까 빠지고, 외환차익은 영업외 수익이니까 더할 거고, 이자 수익도 영업외 수익이고, 받을어음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니까 빠지고, 접대비도 우리 500번 800번 나누는 영업비용이니까 빠지고, 유용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이니까 차감하고, 그럼 190만원에 50만원을 빼면 얘는 140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1번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한다. 맞죠? 직접 재료비는
우리 총원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비례해서.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저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자, 고정비는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 0에 가까워지는 게 최소 1 단위당이 1 있죠. 크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숫자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0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1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하니까 얘는 틀렸고, 다음 3번 관련 범위 내의 변동비는 저업도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우리 변동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 이야기했던 거. 자, 그리고 제품 원가는 저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 감소할 수 없다.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앞에 말했던 0에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변동비의 최소 1단위라고 저업도에서 말하고 있는 최소 1단위 있죠. 그 이하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1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얘도 맞는 표현이고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것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죠. 그죠? 자, 다음 8번 주식회사 학동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여 원가 배분을 하고 있다. 아래 자료 이용하여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전력 부분을 먼저 배분할 것. 자, 단계 배분법이면 먼저 어떤 걸 배분하는지를 먼저 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질문하는 건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예요. 그럼 자, 얘를 보면 먼저 전력 부분을 배부할 거라 그랬죠. 그럼 전력 부분은 자기한테 발생한 게 20만 원인데 10%, 50%, 40%. 그럼 2만 원, 10만 원, 그리고 8만 원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겠죠. 전력 부분이 10, 50, 40 이렇게 배부했으니까, 그럼 이제 관리 부분은 72만 원을 분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무시하고 3대 6 그러면 9, 8, 8, 38, 24 맞나요? 24만 원. 그죠? 그리고 그럼 얘는 6, 8, 48, 48만 원. 즉 9분의 3, 9분의 6을 이야기한 거예요. 얘 둘이 비율로 안분할 거면 72만 원을, 그럼 9분의 3, 9분의 6이라서 제가 9로 나누면 8만 원이니까 38, 24 그리고 68, 48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한 거는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는 얘 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4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주식회사 강서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5,000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이 220시간,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20만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그럼 자,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노무시간당 5,000원. 항상 예상 직접 노무시간 이거 주는 게 함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200시간. 그럼 100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예상을 100만원을 했는데 실제가 20만원 나왔으면 예상을 20만원 작게 했죠. 그래서 20만원 과소 배부가 되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공선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비정상 공선은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맞죠? 효율적인 작업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자, 비정상 공선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다음 정상 공선은 회피 불가능한 원인으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죠. 효율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거고, 정상 공선 원가는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며, 여기까지 맞죠? 근데 정상 공선 원가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시킬 거죠. 자, 이제 그럼 같이 봅시다. 11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 1번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자, 우리 조세의 물납은 과세 거래로 보지 않죠. 세금을 우리 상증세나 지방세에서 물건 받았을 때 이걸 팔았다고 부가세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1번이 맞네요. 보지 않는 것 했으니까. 두 번째,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이건 우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간주 공급으로 우리는 과세 거래하는 거였죠. 재화의 공급에서. 다음 3번에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개인적 공급이죠. 간주 공급이고. 다음 4번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럼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닌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대한 무상 제공은 시가로 과세 거래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원양업 및 위탁 판매 수출, 원양업이나 이런 건 수출 재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 자, 얘는 맞고. 두 번째,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이건 우리 가공해서 넘기는 거죠. 그거는 이 가공한 재화, 위탁받은 이 재화를 인도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그렇죠? 자, 다음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우리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물건의 움직임이 눈에 보일 때는 웬만하면 공급 가격이 확정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우리 재화는. 그런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물건이 넘어가고 오가는 게 적절하지가 않죠. 이럴 때 이제 금액이 확정되는 때인데, 얘는 인도하는 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수출이죠. 그래서 얘는 인도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음식점업을 또는 숙박업을 하는 단위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우리는 직전 연도 우리 총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1.3%를 받는데 음식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배인 2.6%를 공제받는다고 했죠. 그죠? 우리 신용카드 매출표 우리 수령명세서 할 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세액 공제는 각 과세기간별 한도는 5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이 회차 때 답도 얘인데 그때 당시에는 연간 한도가 500이라서 틀린 답이고 지금 현재는 과세기간별 500이 아니라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답은 2번은 틀린 거고 과세기간별이 아니고 연간 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3번에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으로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0억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제가 19번 칸 부가신고서 할 때 19번 칸에 우리는 써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 아니라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말했던 그 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이게 예외 중에 한 개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3번에 신규 사업자의 사업소득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맞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민 가는 거 아니면 과세기간은 무조건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자, 1월 1일부터예요. 자, 4번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이것도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이건 맞췄을 것 같아.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1번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50만원의 인적 용역 소득. 이건 3.3%를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해야 되죠. 1년 근로자가 지급받는 20만원의 1급여. 그럼 20만원이면 15만원 빼고 6% 곱하고 그리고 55% 세액 공제해서 원천징수 해야 되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100만원의 보통예금 이자 소득. 얘는 14% 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 원천징수 당하고 받죠. 근데 방금 제가 말했던 건 그냥 공부하자고 제가 떠든 거고,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런 건 원천징수 할 수 없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얘는 맞췄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